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강호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 많은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현장에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초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되는 축소 사회에서의 대응 전략,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아진 인구의 자연 감소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그러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72년 그때 보면 3,600만 정도 될 건데 이거는 1세기 전에 1972년 인구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또한 우리가 고령화로 인한 악화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출생에 대해서는 많이 본 표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이 과거에 합계 출산율이 5.95명까지 됐던 우리 합계 출산율이 지금은 0.75명으로 낮아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과거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은 작년에는 23만 8천 명이 태어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도록 하시죠. 국제적인 비교를 해봐도 한중일 간에 우리가 왼쪽 그래프에서 한국 그래프가 얼마나 빠르게 낮아졌고 합계 출산율이 낮아졌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금 최근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볼 수 있고요.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고 현재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측면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넘었죠. 향후 2050년까지 1,9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체 인구는 줄게 되죠. 그러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열악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색이 사망자 숫자인데 그간의 사망 숫자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앞으로 향후에 갑자기 빠르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출생아 수는 여전히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그 인구 구조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인구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현상이겠죠. 우리 주변 국가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중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세계 공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세계 인구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한중일 세 나라가 저출생으로 그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0년에는 유엔에 의하면 8.4%로 낮아집니다. 세계 인구 비율이. 그런데 전 세계 인구는 이와 같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그렇습니다. 그 인구 중에 반은 고령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구 위기로 얼마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가 2023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줄고 늘었느냐 하는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23년 대비에 아주 가까운 2030년만 봐도 생산 연령 인구가 240만 명이 줍니다.
고령 인구는 반면 350만이 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규 취업 핵심 인구를 25세에서 29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신규 취업을 하는 인구들이죠. 그런데 2030년까지 이 생산 연령 인구 감소분에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에서 34%나 됩니다. 대부분이 2030년까지는 25세에서 29세에서 줄어든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구직이 어려워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구인난,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그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령대별로 고용률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본데 녹색이 이거는 2000년도 고용률이고 붉은색이 2023년 후의 고용률입니다. 그 연령대별로 이 막대 그래프는 현재 고용되는 인구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20년하고 30년을 보면 고용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고용대인 숫자가 훨씬 줄었잖아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급속히 확대될 거고요. 반면 50대, 60대, 65세 이상에서는 고용률도 물론 늘었습니다만 고용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그 부분이고요.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재 성장률에 따르는 우리 그 기여 효과가 노동에 의한 기여 효과가 이와 같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어려워지는 상황을 알 수 있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이동과 저출생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의 증가 동향을 이렇게 하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근 교수님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에서는 생산 부분과 수요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에서 노동자 수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감소해서 총 생산 함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축소 사회는 규모 비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우리는 반전을 기할 수 있는 거 슈펜터가 얘기했던 기술 혁신 이거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혁신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앞에서 발표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한 지금은 왜 중요해졌느냐? 우리가 산업혁명과 대비되는 지금은 AI 혁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산업혁명에서 육체적 노동을 대체했었다면 지금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혁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 수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서 소비가 또 줄죠.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과잉 인프라를 해소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전면적 혁신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람이 줄어들면서 경제정책을 시행해 본 적이 없고 맞이해 본 상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 혁신 체제, 우리가 지금 제도적인 거, 정책적 틀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적 혁신 체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잉 인프라는 우리가 유휴시설들이 인구가 줄면서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직원 숫자가 학교에 초중고에 교직원 숫자가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초중고가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20만 명이 태어난 이런 시대에 100만 명이 태어났던 그러한 사회체제, 인력 배치를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20만 명에 걸맞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인력 재배치, 그 다음에 세대 간 인력 재배치, 그 다음에 내국인과 외국인, 이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인력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구 얘기만 하게 되면 너무나 암울합니다.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돼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AI 기술 발전에 의해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앞서 나가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줄지만 고령 인구는 늘죠.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과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실버 이코노미를 만든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가짜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전면적 국가 혁신 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분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도지, 정부 효율부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진력, 그 다음에 지금 시기에서 이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혁신체제의 강화 방안으로 저는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혁신추진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혁신 5개년 계획을 우리의 모든 난맥상을 여기서 해결하는 추진력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국가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잘 안 되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예산 인구부 부총리로 만들어서 지금 기획예산, 과거에 기획예산처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부 관련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과 예산이 결합된 기획예산 인구부를 만든다면 지금의 난맥상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 인구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과잉 인프라 해소,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잉 인프라를 해야 있어서는 SOC 효율화를 해야 합니다. 도로, 철도, 전기가스 상하수도 인구가 줄면서 이거에 수요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화시켜야 되고요. 학교 통폐합, 학교의 통합교육과정 운영,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빈집 문제, 인구가 줄게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금 급속히 늘어났죠. 그러나 인구가 줄면서 이 숫자가 정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총 가구 수가 줄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빈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컴팩트 시티랄지 빈집의 관리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고, 공공시설, 시골에 내려가면 공공시설이 지금 남아돌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자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쉽지가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 인력 재배치, 아까 제가 앞에 소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인력 재배치는 이 공공과 민간 부분 인력 재배치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공 부분 일자리 숫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개수가 2023년에 2,660만 개, 약 2,7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 개로서 10.8%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부문은 취직을 정원이 TO가 생기면 전부 고용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채용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을 조정해주고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부분으로 지금 현재 태어난 애들이 20만 명밖에 안 된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전부 다 확보하고 있으면 요즘 공공 부분으로 전부 취업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우수 인력을 다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 민간에서 활용한 인력 배치,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공공과 민간에서 그래서 공공 부분에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인력이나 필요 없는 조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축소사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 재배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인구 구조가 엄청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색이, 초록색이, 청색이 이게 생산 연령 인구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년층과 고령 인구의 활용도, 경제에 더 높이 활용돼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하고 60세 정년이었을 때 60대 이상 인구가 만나는 것은 2057년입니다. 그렇지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65세 이상 인구가 9년 후인 66년에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은 70년으로 정년을 연장했다고 했을 때에 늘어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은 75세라고 했을 때에 만나는 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노년 부양비라고 하죠. 그 생산 연령 인구가 노인을 키워야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1대1로 되는 게 2057년인데 이 부분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고령 인구를 더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혁명 활용은 AI로 인한 기술 혁신 가속화. 이 부분은 좀 전에 이근 교수가 발표했듯이 국가 혁신 체제를 강화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글로벌 AI 3부지계 이 부분을 글로벌 3위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혁신 체제가 잘 작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AI의 일자리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폴리시 믹스를 잘해서 이 부분이 균형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 복지 차원에서 AI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실버 경제의 육성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고령 인구의 소비 전체 숫자가 줄어드는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2050년까지 19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령 실버 경제를 할 수 있는 소비자는 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형 실버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 AI도 일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로봇에서도 일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에서도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폴리시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술을 결합시킨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개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래를 먹거리로 여기서 창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인구 위기를 처했고 축소사회에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